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저는 하루 대부분을 아픈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요즘엔 자식들을 너무 아끼는 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답니다. 정말 자식을 아낀다면 오히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려줘야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무조건 자식만 감싸고 도는 부모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도 본인 자식만 최고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모랍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딱 제 시모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지만 시모는 선을 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눈살 찌푸리게 할 정도로 시모의 자식 사랑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두 귀로 직접 들으시고도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사연을 듣게 되실 겁니다. 다들 제가 시모와 힘들었다고 말하면 소아과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는 합니다. 물론 소아과에서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사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세상에 하나뿐인 언니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희 언니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했거든요. 몸은 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했지만 지능은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창 시절 언니와 같이 집에 가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아저씨가 언니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소리쳤던 적도 있었어요. 에이씨, 재수없게? 야, 혼자서 길에 전세 냈어? 너 때문에 사람이 못 지나가잖아. 당장 저리 안 꺼져? 그때 술에 취한 아저씨가 언니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언니는 겁에 질린 채 앉아 있었고, 저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언니를 등 뒤에 숨기고 서서 아저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길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언니가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렇게 뚱뚱해요? 우리 언니가 길을 언제 막았어요? 뭐야? 넌 뭔데 어른한테 대들어? 너희 둘이서 길바닥 전세 냈어? 어? 이 집 애들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아저씨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언니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중학생 교복을 입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도 민망했는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뭐야? 에이씨. 어디 가세요? 사과하고 가세요. 우리 언니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아무 잘못도 안 한 언니한테 다짜고짜 막말하셨잖아요. 무슨 애가 이렇게 집요해? 아, 그래. 미안하다. 됐지? 저 말고 언니한테 사과하세요. 어서 언니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자리를 피하려는 아저씨를 맞고 서서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아저씨는 쭈뼛거리며 언니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술이 과했나 본데 미안하게 됐어. 아저씨는 언니한테 사과하자마자 사람들 사이를 뚫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저는 아저씨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언니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많이 놀랐지? 정이야, 나 때문에 너도 놀랐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술 취한 아저씨한테 소리치면 어떡해. 너 어떻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겁먹었는데. 정말? 난 그냥 아저씨가 너무 무례해서 사과받으려고 그런 거야. 언니가 이렇게 겁먹을 줄은 몰랐어. 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미안해. 정희야, 네가 내 걱정하는 만큼 나도 네 걱정 많이 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모른 척하고 가자.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언니 울지 마. 겁을 먹고 우는 언니 눈물을 닦아줬어요.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언니를 못 챙긴 겁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언니와 중학생이었던 저는 늘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더 언니에 대해 알고 싶어서 언니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로 나가는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성인 소아마비 환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던 언니는 번역가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가는 언니를 따라 나서면서 언니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 없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 내가 다 들어줄게. 넌 내 동생이면서 맨날 날 도와주려고 해. 언닌 내 언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텐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 알겠지? 그럼 너부터 말해봐. 네가 하나 말하면 나도 말할게. 나? 음, 내 고민이 뭐가 있을까? 아, 난 꿈이 생겼는데 내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슨 꿈인데? 넌 한다면 하는 애잖아. 잘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래? 비웃으면 안 된다, 언니. 난 의사가 될 거야. 꼭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오, 멋있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넌 할 수 있어. 정말? 언닌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난 내 동생 믿어. 역시 우리 언니 최고야. 언니도 나한테 걱정거리 있으면 편하게 말해. 음, 내 고민은 네가 내 걱정 많이 안 하는 거야. 나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가끔은 나 때문에 네가 좋은 시절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언니의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언니가 귀찮거나 싫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언니가 좋아서 더 같이 있으려고 했던 건데 언니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런 거 아니야. 난 언니랑 있으면 너무 재밌고 좋단 말이야. 그냥 챙겨주려고 옆에 있던 거 아니야. 알아. 네 마음도 다 알지. 그런데 정이야,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해. 학창 시절은 한 번뿐이잖아. 알겠지? 언니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보통 자매와 달리 조금 특별했던 언니는 되려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언니에 대한 과한 집착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 일방적으로 언니를 돕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언니는 몸만 좀 불편할 뿐이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입학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에 합격했던 날 부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언니도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축하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언니, 고마워. 언니를 보면서 의사의 꿈을 키웠던 저는 꿈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자매끼리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시간이 점차 흘러가고 있었죠. 어느덧 30 중반이 된 저는 소아과 의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의 병을 일찍 눈치챘다면 언니가 조금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을 진료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고 소아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일하는 게 힘들긴 해도 하루하루가 뿌듯했어요. 사명감에 취해서 일에만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동기를 통해서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소개로 처음 만난 날 남편과 저는 대화가 너무 잘 통했죠. 게다가 근무하는 곳도 근처라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한 번은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실 우리 형은 지적장애가 있어요.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도 사실 언니가 뇌성마비를 앓아서 몸이 좀 불편해요. 지능은 일반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휠체어를 타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정말요? 와, 그럼 의사가 된 것도 언니를 보면서 다짐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언니 보면서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니 의사도 묻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민수 씨 형도 비슷할 거예요. 자립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도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네요. 당연하게 형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형한텐 제 도움이 꼭 필요할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배워가네요. 제가 느꼈던 걸 남편한테 넌지시 말해줬고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한테 진심으로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정희 씨 말 듣고 형이랑 거리를 좀 뒀더니 형이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건데 짚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언니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남편과 아픔이 있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서로 편견 없이 서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일만 하던 제가 연애하니까 언니가 몹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7개월 정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언니한테 소개시켜줬습니다. 남자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오는 언니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언니를 보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정희 언니 김수정이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번역가로 일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 작게 하는 정도예요. 그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가끔 한국어도 잘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영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잘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은 언니의 휠체어에 대해 조금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언니가 하던 일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언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날 남편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온 언니는 저한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희야, 네 남자친구 성격 너무 좋더라. 오늘 나 너무 기분 좋았어.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언니가 유독 말을 많이 하길래 나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편하게 말을 걸어주니까 좋더라. 그리고 내 동생이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았어. 언니의 말을 듣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의 작은 배려가 언니를 기분 좋게 한 거죠. 이런 남편의 세심한 면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던 시부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모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시면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멀리서 시골까지 온다고 고생했지?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다 들었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면서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집에 인사 온다니까 내가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시모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냥 장난처럼 하시는 말이겠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도 편하게 하면서 대화가 길어지니까 시모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칭찬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사는 병원에서만 봤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의사를 볼 줄 몰랐다니까. 아유,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참한 게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네. 의사라 그런지 말 한마디에도 기품이 넘치는 것 같아.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해도 시모는 제가 말을 잘한다면서 저를 치켜 세웠어요. 제가 하는 말보다 시모가 하는 말이 더 많았는데도 제 칭찬만 하시는 겁니다. 듣다 못한 저는 시모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저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너무 민망해서요. 의사가 대단한 직업이긴 한데 세상에 귀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세상에 필요하니까 있는 직업이죠. 어머, 내가 그랬나? 난 몰랐지. 내가 좀 주책이었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민망해서요. 어쩜 겸손하기도 하지. 이래서 배운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유난히 저를 예뻐하시던 시모는 저만 보면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좋게 봐주니까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시모한테 말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첫인사 자리에서 시모한테 과한 칭찬만 듣다가 자리가 끝이 난 겁니다. 오죽하면 같이 있던 신우가 어이없는 목소리로 시모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 듣는 나도 다 불편해서 밥을 못 먹겠네. 그럼 너도 의사하지 그랬어. 네가 의대만 갔어도 난 너 업고 다녔어. 자꾸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예비 며느리 도망가? 부담스러워서 어디 시집 오겠어? 신우의 말에 시모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혹시 부담스러워서 결혼하기 싫어? 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의사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저 솔직하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가족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숙이 정신지체로 불편함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잘 챙겨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시숙이 형님도 없이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왜 안 오셨어요? 어? 그게 그냥 바빠서 못 온대. 곧 추석이잖아. 그래서 단순 작업 일이 많은가 봐. 정신지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박스 접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러 갔어. 명절이 다가와서 바쁘시구나. 다음에 인사드려야겠네요. 뭐하러 인사를 또 해. 자리 없으면 땡이지. 신경 쓰지 마. 바쁜 사람이 뭘 그런 걸 다 신경 써. 바빠도 해야 할 건 해야죠. 가족이잖아요. 제가 형님을 찾으니까 시모 반응이 떨떠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숙이 저를 보면서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바빠서 못 왔어요. 다음에 같이 인사해요. 정말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같이 봐요. 시숙의 말에 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숙은 정신지체가 있어서 말투는 조금 어눌했지만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병이다 보니까 일상에 지장이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형님도 시숙과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과 양가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저와 남편은 경기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시댁에서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시모는 형님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치셨어요. 내가 너한테 어려운 거 시켰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내가 분명히 빨래부터 널라고 했지, 어? 그런데 빨래 널어놓지도 않고 마당에서 그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세탁기 안에서 빨래 다 구겨졌겠네. 어머님이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 분리수거하고 있었어요. 뭐? 아유, 속 터져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너한테 일을 시킨 내가 죄다. 내가 죄야. 대똥은 필요할 때 약에 쓴다는데 넌 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 거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형님이 빨래를 널어놓는 걸 깜빡했는지 시모가 형님한테 호통까지 치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시모한테 황급히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무슨 실수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아유, 너 여기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온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전에 일이 있었는데 취소돼서 일찍 왔어요. 어머님, 제가 드리려고 엿들은 건 아닌데요.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답답하다고 형님한테 화내시면 형님이 더 못 알아들어요. 천천히 잘 말씀해 주셔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난 그런 걸 몰라서 그랬지. 시골 사는 아줌마가 그런 걸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라도 형님한테 소리 지르는 건 그만하세요. 소리 지른다고 다 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 알겠어. 시모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옆편네 하루 종일 목에 핏대 세우고 화만 내더니 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넘어가자고 했잖아. 뭘 좋게 넘어가? 꼭 일을 저렇게 두 번 손가게 만든다니까. 아유, 답답해 죽겠네. 시모는 끝까지 답답하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시댁에서 남편과 하루 자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는 시댁에서 일하고 있는 형님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를 깨우지 그러셨어요. 아니야, 난 어머님이 청소하라고 해서 하고 있었어. 네? 청소를 하라고 했다고요? 저는 도무지 형님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 청소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형님을 그대로 두고 시모를 찾으러 다른 방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가 나타나서 형님을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내가 빨리 걸레질부터 하라고 했지? 넌 대체 잘하는 게 뭐야? 행동도 굼뜨고 손이 야무진 것도 아니고 대체 넌 밥 먹고 제대로 하는 일이 뭐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됐어. 그 말도 이젠 지겨우니까 가서 그냥 방 정리부터 해라. 도저히 시모와 형님의 대화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며느리와 시모의 대화라고 들리십니까? 저는 모든 대화를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숙을 보고 시모는 목소리가 바뀌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기다려봐. 엄마 소리 지르지 마. 우리 애들도 있는데 왜 자꾸 소리 질러? 엄만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신경 쓰지 마. 시숙은 시모가 자꾸 형님한테 소리 지르니까 난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시숙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아침 7시예요. 그게 뭐, 원래 일꾼들이 일찍 일어나야지. 일꾼이라뇨. 형님은 일꾼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형님도 귀한 딸이라고요. 귀한 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형님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손에 컸어. 그뿐인 줄 알아? 네 형님이 저렇게 아픈 게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 거라니까. 제 엄마도 쟤랑 상태가 똑같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형님을 무시하세요? 형님도 사람이에요. 말 좀 어느라고 행동 좀 이상하다고 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엄연히 형님네 가족도 어머님이랑 사돈관계잖아요. 말 하나도 조심히 하셔야죠.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넌 왜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나한테 화를 내? 난 그냥 내 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잘 챙기라고 말해준 것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지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아이 시댁 안 올 거예요? 아이고, 알겠어. 내가 그만하마. 시모는 제가 시댁에 안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모는 제가 시댁에 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의사 며느리 왔다면서 자랑하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안 오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형님한테 가서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피곤하지 않으세요? 가서 좀 쉬세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남편 옷부터 다려 놓으라고 했어. 네? 무슨 옷을 다려요? 어디 격식 있는 자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형님. 아니야. 안 하면 어머님이 나한테 소리 질러. 막 바보냐. 이렇게 소리치고 욕도 해. 정말요? 형님, 화내면 그냥 듣고 있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형님은 아주버님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의견을 꼭 말하셔야 해요. 고마워.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 형님이 울면서 말하는데 괜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한테 시모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꼭 의사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시모의 실체를 본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해가 바뀌면서 신년 인사를 드리러 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가자 시모가 반가운 얼굴로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먼 길 온다고 힘들었지? 어서 와서 앉아. 저녁에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내가 고기도 많이 사다 놨어. 정말요? 와, 너무 맛있겠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식구들 다 모이면 할 것도 많으시잖아요. 아유, 됐어. 계속 일만 하다 왔으면서 뭘 또 돕겠다고 나서. 넌 그냥 앉아서 쉬어. 우리 집 둘째 며느린 편히 쉬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에요. 저도 일 시켜주세요. 근데 형님은 어디 가셨어요? 글쎄, 어디 산책 갔나? 모르겠네. 제가 형님에 대해서 묻자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형님이 근처에 산책이라도 간 줄 알았죠. 하지만 곧이어 시댁에 들어오는 형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옷이 흙투성이인 채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을 보면서 물었어요. 형님, 옷이 그게 뭐예요?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어머님 비닐하우스에 가서 상추 뜯어왔어. 저녁에 같이 먹으려고 어머님이 가져오라고 했어. 네? 형님 혼자 간 거예요? 어, 얼마 없다고 해서 그냥 갔어. 형님은 입으로는 얼마 없다고 했지만 형님이 이미 꽤 많은 양의 상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비닐하우스 가서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없어요? 있으면 그냥 지금 제가 다녀올게요. 형님 옷 좀 보세요. 쟤 원래 그런 거 잘했어. 시골 사는 애라 그런지 상추 잘만 뜯어왔었는데 오늘따라 옷이 왜 저러나 모르겠네. 저도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니까 그냥 저 시키세요. 제가 그래도 형님보다 아랫사람인데 저도 일을 해야죠. 시모는 형님 옷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는 그때 시모한테 그냥 저한테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다 같이 집안에 있을 때도 시모는 형님한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숟가락이랑 젓가락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지 말라고 했지? 젓가락 방향 맞춰서 제대로 두라고. 넌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시모가 형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시부가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그런 건 당신이 알 수도 있잖아. 손주들도 있는데 꼭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쳐야겠어? 내가 얘한테 똑같은 소리 몇 번이나 하는지 알아? 그래도 말 좀 좋게 하라고.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 자꾸 화를 내니까 얘가 기가 죽잖아. 시부는 시모를 다그치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시부까지 나서서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시모가 형님한테 선을 넘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시모한테 한마디 하고 나니까 시모는 갑자기 전보다 더 형님한테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좀 의자에 앉기라도 하려고 치면 시모는 형님을 보면서 다그치듯 말씀하셨어요. 너 비닐하우스 가서 대파 좀 뜯어와. 대파요? 냉장고에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안 돼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야? 싱싱한 거 먹을 거니까 가서 어여 뜯어와.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에 형님을 같이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형님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바로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파를 뜯어오자마자 시모는 또다시 형님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가서 오이도 좀 따와. 오이요? 네, 어머님, 빨리 갔다 올게요. 한 번에 시킬 수도 있는 걸 누가 봐도 시모는 일부러 형님한테 나눠서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상추 따오라고 해서 형님이 상추를 따오면 또 가서 대파나 고추, 오이를 따오라고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서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시키실 게 있으면 한 번에 시키세요. 나도 자꾸 까먹어서 그랬어. 우리 의사 며느리가 나 좀 이해해 주라. 나이가 들면 다 나랑 비슷하잖아. 어머님, 형님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그만하세요. 그래, 알겠어. 하여튼 우리 둘째 며느리 마음 씀씀이도 예쁘네. 시모는 제 말에 알겠다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식구들은 다 같이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닐하우스에 가려던 형님이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제 신발을 잘못 밟은 겁니다. 그걸 본 시모는 갑자기 형님한테 가서 소리치면서 형님의 뺨까지 쳤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형님을 보면서 악을 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짝! 누가 네 동서 구두를 밟어? 감히 우리 의사 며느리 구두를 밟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항상 조심해서 다니라고 했지? 왜 그렇게 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덜 떨어졌으면 조심성이라도 있던지. 하여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아이고, 이걸 어째.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지 뭐냐. 이거 구두 비싼 거 같은데 어떡하면 좋니? 가죽이라 잘못 접히면 자국 남을 텐데. 아이고. 시모는 형님 뺨을 쳐놓고 밟혀진 제 구두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신발 걱정하는 시모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모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발이 뭐라고 왜 화를 내세요? 세상에 사람 나고 신발 난 거잖아요. 신발이 뭐가 중요하다고 화를 내세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이면 어머니 가족으로 인정 못해요. 어머님도 한번 차별 당해보세요. 뭐야?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네, 어머님도 형님처럼 똑같이 당해보세요.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직접 겪어보시라고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다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시모를 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형수님도 사람이에요. 엄마가 계속 몰아세우면 상처받는 사람이라고요. 아내랑 형수가 엄마 용서할 때까지 저도 엄마 안 볼 거예요. 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까지 이래?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부탁했을 때 그만하셨어야죠. 결국 그날 시모가 형님 뺨을 때리면서 가족들은 시모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시모가 보는 앞에서
형님만 감싸고 돌기 시작했어요. 시댁과 형님 집은 엄청 가까웠기 때문에 일부러 시모가 보란 듯 형님 팔짱을 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백화점 가요. 백화점? 난 살 게 없어. 에이, 백화점은 살 거 없어도 일단 가보면 살 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요. 저는 어리둥절한 형님과 팔짱을 낀 채 백화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으로 가서 제가 평소에 쓰던 화장품을 형님한테 선물했어요. 형님은 제가 준 선물을 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부 선물까지 사서 일부러 시댁으로 형님과 조카들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부한테 선물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저번에 보니까 신발이 많이 다르셨길래 준비해봤어요. 미리 사이즈 알아간 거라서 아마 딱 맞으실 거예요. 뭐하러 내 신발을 다 샀어? 시골 늙은이가 멋부릴 일이 뭐가 있다고. 의사 며느리 보셨는데 이제는 멋도 좀 부리셔야죠. 저는 시부한테 일부러 의사 며느리를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내 거는 없어? 나도 친구들한테 의사 며느리 본 거 자랑 좀 해야지. 제가 왜 어머님 선물을 준비해야 되죠? 저 지금 어머님 차별하는 거예요. 뭐야? 제 말에 화를 내는 시모를 무시한 채 저는 형님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조카들 용돈이에요. 5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애들 주세요. 이게 뭐야? 아유, 괜찮아. 애들 어려서 돈 필요 없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용돈이 있어야 친구들이랑도 놀아요. 그러니까 꼭 챙겨주세요. 저는 형님한테 조카들 용돈까지 챙겨줬어요. 그러자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차별할 거야? 네. 어머님이 형님을 차별하니까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님 뺨 때리시고 아직도 사과 안 하셨죠? 왜 사과 안 하세요? 형님 무시하시니까 사과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됐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을 거야. 네, 그러실 줄 알고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제가 세게 나가자 시모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일부러 형님과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대화방에다가 형님과 여행 중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형님이랑 옷도 맞춰 입고 같이 찍은 사진을 가족들 대화방에 계속 보냈어요. 시모는 분명히 제가 보낸 걸 읽었는데 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시모는 또 자기 선물만 없다는 걸 알고 또다시 형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 모자란 게 숫자도 못 세는 거야? 너 제주도까지 가서 왜 내 것만 안 사와? 그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왜 못 사는데? 괜히 형님한테 화내는 시모를 보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화내실 게 뻔해서요. 아마 형님이 선물을 사왔어도 뭘 이런 걸 샀냐고 선물 고르는 안목도 없다고 화내셨을 거잖아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형님한테 사과해 주세요. 됐어.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시모는 정말 한번 해보자는 듯이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후에도 한동안 시모와 티격태격거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시모가 형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세탁소 가서 옷 찾아와. 네 시아버지 내일 모임 갈 때 입을 옷이야. 네,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는 형님을 잡고 시모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번엔 자기 옷은 자기가 직접 챙기라면서요. 어머님이 저번에 형님한테 옷도 혼자 못 챙기냐고 하셨죠? 아버님은 옷 혼자서 못 챙기세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나요?
뭐? 너 미쳤어? 아니요. 상황을 바꿔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형님한테 한 말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머님은 형님한테 하라는 거 많으신데 정작 어머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서 왜 형님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하자 시모는 쉽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날은 시모도 당황해서 느낀 게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형님 집에 남편과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동서 덕분에 어머님이 많이 변하셨어. 아예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 수준의 5분의 1밖에 날 안 괴롭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니까 좀 기다리자. 어머님이 조금씩 변하고 계셔. 정말요? 형님, 보셨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바뀌는 거예요. 잘 지내고 싶다고 무조건 맞춰주는 건 좋지 않아요. 알겠죠? 알겠어. 그러니까 동서도 어머님이랑 좀 풀어. 내가 너무 미안해. 형님은 그동안 저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많이 미안해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을 생각해서 시모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담아서 장문의 메시지를 시모에게 보냈어요. 어머님, 저 둘째 며느리입니다. 의사 며느리로 어머니께 예쁨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어색한 사이가 됐네요. 저도 어머니께 이쁨 받고 싶지 이렇게 멀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도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비록 형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고 막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게 진정한 가족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께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진정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항상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모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로 하소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많은 걸 배우는구나. 내가 큰아들 키울 때 혼도 내고 더 엄하게 키웠어. 그래야 밖에서 실수 안 할 것 같았거든. 내가 평생 품고 살 수 없으니까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내 아들한테 더 엄하게 키웠던 거야. 그런데 내가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시집 와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어.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형님도 아주버님도 이젠 부모예요. 여전히 어머님 눈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보이겠지만 이제는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너무 몰랐어.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 내 눈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애들 같아서 내가 늘 불안했어. 내가 너한테 많이 배우는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시모는 그날 전화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뇌성마비 언니가 있어서 시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 바엔 그저 믿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전전긍긍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언니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는 걸 시모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의 진심이 시모한테 닿았을 때부터 시모는 더 이상 형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작은 변화가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놨어요. 그 후에 형님 생일이 있던 4월에는 시모가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진수성찬을 차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형님이 케이크 상자를 열다가 편지 봉투를 보면서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편지예요? 저한테 편지 써주셨어요? 넌 그런 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중에 너 혼자 있을 때 몰래 봐야지. 네, 어머님, 꼭 혼자 읽어볼게요. 형님은 시모한테 편지를 받고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희 시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는 형님이 읍내에 새로 생긴 미용실에서 비싼 돈을 주고 파마했다는 걸 시모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시모가 형님을 데리고 그 미용실을 뒤엎으면서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 며느리한테 바가지를 씌워? 나와. 누구든 우리 며느리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더 뜯어내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원장 나와. 그날 시모가 미용실로 찾아간 덕분에 형님은 바가지 쓴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시모가 엄마처럼 형님을 챙겨주고 계세요. 옛말에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이나 차이점이 있어도 가족은 그저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랍니다. 그만큼 가족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가장 아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가족끼리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불편한 가족이라도 가족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다면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고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가족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연말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면서 보내세요. 이번 연말 가족들과 쌓였던 감정은 풀고 새해에는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